클리블랜드 대 클리퍼스도 그래요. 클리블랜드가 내일은 에반 모블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모블리랑 갈란드 둘 다 결장한 지 거의 10경기, 15경기 정도가 넘었었거든. 모블리가 오랜만에 복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경기이기도 하고, 클리블랜드 대 클리퍼스는 일단 클리블랜드는 지금 연승을 달리다가 미러키한테 한번 깨졌지만 바로 복수를 했었죠. 최근 클리블랜드는 10경기 9승 1패, 클리퍼스는 최근 10경기 8승 2패요. 8승 2패. 근데 클리퍼스는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클리퍼스는 최근 15경기 13승 2패입니다. 13승 2패. 그 아마 11월 18일인가? 그때 이후로 이제 하든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NBA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팀이 클리퍼스다. 클리퍼스는 직전 보스턴 원정에서도 보스턴을 이렇게 부수기도 했었었죠. 내일도 여전히 이제 주바치가 결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딱히 대단한 전력 누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제가 클리블랜드가 이제 최근 10경기 동안 9승 1패 달리고 있는 최근 10경기 동안 클블이 득점도 준수한 편이고, 이거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득점, 야투율, 3점 성공률 이런 식이고, 반대로 상대팀의 클리블 상대로 득점, 야투율, 3점 슛인데, 한마디로 클리블랜드 최근 10경기 동안 괜찮은 공격력, 우수한 수비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 반대로 클리퍼스는 최근 9경기 동안 8승 1패거든요. 그 기간 동안 득점력 좋고, 특히 야투율이나 3점슛 상당히 훌륭합니다. 반대로 수비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다 정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마디로 양 팀의 장점은 조금 다르다. 클리퍼스는 공격력, 클리블랜드는 수비력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이거 클리블랜드를 약간이나마 좀 이렇게 저평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근 10경기 동안 클블이 만난 상대가 워싱턴, 샌안토니오, 브루클린, 시카고, 미러키, 애틀랜타, 올랜도, 미러키거든요. 미러키 3번이나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근데 첫 번째로 미러키 만났던 거는 쿤보가 결장한 경기,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얘네들이 패배를 했었고요. 10점 차로.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승리를 또 했어.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미러키 말고는 대부분 약한 팀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고, 클리블랜드가. 반대로 클리퍼스 최근 9경기 동안 피닉스 만나고,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레이커스, 보스턴,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미네소타한테 석패한 거 말고는 전부 다 유의미하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일정상의 난이도 차이, 여기 지금 10경기, 9경기 동안 양팀 다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지만은, 이 안에는 사실 그 만난 팀들의 난이도도 좀 있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클리퍼스가 이 경기가 1.5마일 받았거든요. 1.5마일. 지금의 클리퍼스는 저는 NBA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클리블랜드가 모블리도 돌아오고, 그 전에 오코로라든지 딘 웨이드 이런 친구들 기용하면서도 상당히 잘 나갔다. 벤치도 샘 메릴이라든지 크포주 이런 애들 쓰면서 상당히 좀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클리퍼스가 마행 받았으면 저는 클리퍼스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의 클파라면은. 근데 조금 클파의 일반승 같은 게 1.68이고 마헨이 1.76인데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올 시즌에 클리퍼스가 끝까지 알 수 없는 원샷으로 게임이 끝나는 원포지션 게임도 좀 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일반승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클파 마인도 좋고 일반승도 괜찮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아까 봤다시피 클리블랜드는 대단한 수비팀이에요. 더구나 모블리까지 돌아왔거든. 클리퍼스가 지금 주바치가 없기는 하나 최근에 수비력도 나쁘진 않거든요. 상대팀한테 112.1점만 허용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좋은 흐름 타는 동안에도 언더 쪽을 보고 있긴 한데, 글쎄 언더는 사실 기준점이 좀 낮긴 하거든요. 225.5면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저는 클리퍼스 쪽으로 좀 보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샬럿 대 뉴욕 경기인데, 일단은 라인업부터 샬럿은 여전히 마크 윌리엄스랑 헤이워드가 결장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라우리는 트레이드 됐지만 못 뛸 것 같고, 라멜로 볼도 지금 퀘셔너블이 나와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결장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 2경기 동안 제가 여러 번 말했던 브랜드 밀러가 상당히 부진하다. 최근 2경기 동안 브랜드 밀러가 진짜 볼품이 없더라고. 반면에 샬럿은 브리지스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PJ 워싱턴이 직전 경기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거든요. 43득점인가 하여튼 샬럿은 만약에 내일 브랜드 밀러도 터지고 라멜로 볼도 출장에서 준수하게 해주고, 브리티스나 PJ 워싱턴 다 잘하면은 전부 다 그런 주사위 6이 뜨면은 나름대로 비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뉴욕은 어떠냐? 뉴욕은 일단 내일 랜들이 결장한다는 거. 내일 랜든 결장하고, 그리고 하텐슈타인이 정상적으로 뛸 거라고 합니다만은, 일단 랜들이 결장하는 게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랜들은 올 시즌이나 작년이나 거의 큰 결장, 철광한처럼 시즌을 버텨준 선수였는데 내일 갑자기 결장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랜들이 이제 있을 때, 랜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봤더니 넷 레이팅상으로는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 제 아침 방송 보신 분들은 이거 많이 아실 텐데, 거기서 거긴데 눈에 들어온 거는 언더세가 눈에 띈다. 자, 랜들이 있을 때는요, 뉴욕이 이렇게 거의 한 236점가량 난다고 해. 2개 더하면
이 오펜시브 레이팅이 득점 기대치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그 실점 기대치인데 득점 기대치, 실점 기대치 더했을 때 줄리어스 랜들이 코트에 있는 동안 한 236 정도 나와요. 근데 랜들이 없는 기간에는 득점이 10점 빠지고 실점도 한 8점 빠진다. 한마디로 랜들이 없으니까 점수가 한 218점밖에 안 난다. 제가 아까 237이라고 했나? 거의 뭐 한 19점 차 막 이렇게 나는 거죠. 한마디로 랜들이 없는 뉴욕은 언더가 꽤나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리고 이것도 봐야 돼요. 최근에 9경기 동안 샬럿 그 라멜로 볼도 부상에서 복귀하고 브랜든 밀러도 부상에서 복귀하고 이랬었는데 최근 9경기 동안 샬럿이 득점 면에서도 조금 안 좋아. 얘네가 그래도 원래는 닭공이었잖아요. 닭공. 그 한창 안 좋을 때는 진짜 막 라멜로 볼도 없고 브랜든 밀러도 결장하고 이랬을 때는 진짜 공격이 경기당 100점도 안 넘을 때도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좋아진 게 이거예요. 전체 26위 수준, 뭐 야투나 3점 다 개판이고 샬럿이 한마디로 공격력은 별로다라는 거. 최근 9경기 동안. 반대로 수비력도 평균 122점 실점에다가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 둘 다 최하위권이죠. 이런 식으로 샬럿의 수비는 좋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반대로 뉴욕은 최근 6경기, 제가 원래는 뉴욕이 트레이드 이후 한 14경기, 15경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그게 좀 지표가 오래됐으니까 그나마 좀 최근을 보자 이거예요. 뉴욕이 6연승을 하는 와중에 득점력은 그냥 중위권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점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리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최근 6경기 동안 상대를 다 100점 미만으로 묶었었고 이거는요 뉴욕이 한 15경기로 묶어도 비슷비슷해요. 실점값 같은 거는. 그래서 저는 내일 뉴욕이 랜들이 없으면 공격력 쪽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전히 훌륭한 수비팀이기도 하고, 보니까 아누노비가 트레이드 이후 아누노비가 트레이드 되고 한 14경기 15경기 정도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그 이제 득실 마진, 아누노비가 코트 위에 있을 때 얼마나 플러스였냐 얼마나 마이너스였냐 이런 것들을 NBA 전체 선수로 봤을 때 같은 기간 동안 아누노비가 1위였다. 한마디로 팀의 승리에 절대적인 이런 영향력이 있는 선수다라는 건데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은 랜들 대신에 조시아트가 나와요. 조시아트는 글쎄 득점력보다는 좀 허슬, 공격 리바운드라든지 스틸이라든지 뭐 리머텍에 대한 보조, 풋백 득점 이런 데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러면 저는 뉴욕이 더 끈덕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텐슈타인이 왔으니까 이렇게 좀 보드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딱히 아쉬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여러 차례 하텐슈타인이 로빈슨이 없을 때도 뭐 오펜스 리바운드 4.3개, 전체 리바운드 한 15개 가량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준다고 했었죠. 저는 내일도 뉴욕이 비슷할 거라고 보고 뉴욕의 마헨에다가 언더 같은 거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자, 이제 보스턴 대 뉴올리언스 해볼게요. 자, 보스턴은 내일 포르징기스가 퀘셔너블, 호포드도 퀘셔너블, 그리고 이제 백업 센터인 코네까지 다우풀. 한마디로 내일 어쩌면 보스턴은 이 센터가 아주 구멍이 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어요. 최근에 보스턴이 아주 오락가락을 한다. 근데 걔네들보다 더 오락가락하는 게 사실 뉴올리언스거든요. 그래도 보스턴은 뭐 오락가락 하면서도 마이애미 거하게 잡고 댈러스한테도 이기고 막 그랬었는데 덴버한테는 홈에서 뭐 질 수도 있지. 근데 반대로 이 뉴올리언스는 오클라호마랑 미러키한테 연패를 했었고 막 유타한테는 본인들의 이런 득점 기록 같은 거 경신을 하면서 잡았어. 한마디로 공격력이 대폭발하면서 승리도 하고 했는데 또 그전에는 피닉스한테도 지고 이때 완전 개발렸었거든요. 피닉스한테도 샬럿한테도 이겼지만 댈러스한테도 패배하고, 또 근데 댈러스는 언제나 한번 또 그 주전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도 막 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뉴올리언스를 종잡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팀이다라는 건데, 보스턴이 최근에 홈에서 2연패를 당했잖아요. 클리퍼스한테 그리고 덴버한테. 물론 클리퍼스랑 덴버는 올 시즌 거의 NBA 이제 타이틀 컨텐더급으로 잘하는 팀이고 뉴올리언스는 그에 비하면은 조금 처지는 팀이긴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보스턴이 패배를 할 때는 림어택, 한마디로 림 사수가 안 됐다. 그 클리퍼스한테가 56.5%로 그 인사이드로 공략 당한 거였었고 덴버한테는 68%로 허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인사이드 수비가 안 됐다. 반대로 본인들의 보스턴의 강점이 3점 슛. 보스턴이 3점 슛이 두 경기에서 클리퍼스전에는 25%, 덴버전에서는 31.8%로 굉장히 안 터졌다. 원래 보스턴 하면 홈에서는 3점이 거의 뭐 40% 정도로 들어가는 팀이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3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근데 최근 홈 연전에서는 이렇게 3점이 안 터졌다는 거. 근데 뉴올리언스가 지금 뭐 최근 8경기 정도는 이렇게 실점들이 많이 안 좋으면서 3점도 이렇게 안 좋게 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뉴올리언스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3점슛 수비팀이거든요. 최소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팀이야. 꾸준하게. 아까 봤다시피 리머테. 뉴올리언스의 유력한 공격 루트 중에 하나가 또 자이언 윌리엄슨이잖아요. 자이언도 있고 발렌슈나스도 한번 상대팀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으면은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상대 인사이드 아주 제압하는 그런 유형의 센터인데 공격도 좋고, 이게 상승상으로 보스턴의 최근의 약점이
뉴올리언스는 강한 부분이거든. 인사이드 공격력 강해. 맥컬럼이나 잉그램이 버티는 외곽도 있어. 허브 존스도 3점이 40%가량으로 터뜨려주고 수비도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뭐 벤치에서도 참 잘하고 있는 호킨스라든지 나지 마샬, 레넨주, 뭐 트머삼 좋은 애들 많이 있어요. 뉴올리언스도 주전보다도 벤치의 이런 경쟁력이 상당한 팀이에요. 반대로 보스턴은 주전은 좋은데 벤치는 약간 가벼운 팀이기도 하고, 내일 보스턴이 뭐 포르징기스나 호포드의 출전 여부를 살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거 한번 딱 뉴올리언스 프레 가고 싶네. 이거 너무 상상상으로 뉴올리언스가 괜찮아. 이거는 도박적이긴 한데 저는 뉴올리언스 프레에다가 한 팀의 요즘 기조를 살폈을 때는 오바도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한번 역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센터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긴 합니다. 포르징기스나 호포드 둘 다 퀘셔너블이고 코넷은 거의 못 나오는 지경이니까.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피닉스인데요. 양 팀의 뭐 결장 같은 거는 크게 눈에 안 띄는데 피닉스는 너키치의 유무를 살펴야 돼요. 제가 저번 그 인디애나전도 그렇고 어제 올랜도전도, 제가 올랜도전은 못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봤거든요. 오늘 올랜도 경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피닉스가 그 저번 인디애나전에 겪었던 문제들, 오펜스 리바운드 오지게 따인다, 인사이드 수비가 안 된다, 상대팀의 빅 윙들의 드라이브인을 너무 많이 허용한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뭐 턴오버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걸로 보여요. 턴오버도 22개를 했었고 직전 경기 21개였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올랜도한테도 22개를 했어요. 턴오버를요. 올랜도 오늘 하이라이트 보니까 그 이제 인사이드 득점률, 물론 올랜도도 많이 놓치긴 했는데 다 대부분 뭐 그 프란츠 바그너라든지 벤케로라든지 또 이제 마케 펄츠 이런 애들이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오는 거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저는 그 원인이 피닉스는 확실한 센터가 없다. 오늘 유뱅스가 많은 시간을 뛰었지만은 진짜 허수아비 그 자체예요. 유뱅스는 진짜 그냥 피닉스가 하도 센터가 없으니까 쓰는 거지, 쓰면 안 되는 선수라고 봐. 저는 거의 그 정도인데, 일단은 내일 피닉스가 다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이애미랑 붙습니다. 근데 마이애미가 보시다시피 최근에 6경기 동안 득점 꼴찌, 그리고 상대팀한테 실점한 것도 원래 마이애미의 강점이 수비력인데 그런 것들도 지금 잘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최근 6경기 동안 물론 뭐 마이애미가 뭐 상대한 팀들이 뉴욕이나 보스턴 뭐 이런 팀들을 상대하긴 했는데 그 밖의 팀들은 멤피스, 올랜도, 애틀랜타, 토론토 다 5화승률 미만의 팀들을 상대를 했어. 뉴욕이랑 보스턴 빼고는. 근데도 마이애미가 걔네들한테도 이렇게 득점도 안 됐었고 실점도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마이애미는 장점이 거의 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테리 로지어를 데려왔지만은 유의미한 출전 시간을 받는다거나 대단한 이런 본인의 볼륨을 채우는 스코어링 능력을 보여준 적도 별로 없거든요. 물론 마이애미가 지금 이제 하이메아케스 주니어도 돌아오고 아데바요, 버틀러 다 있고 히로도 있고 풀 라인업이긴 한데 마이애미가 대단히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조금 걸려. 마이애미가 최근 6경기 동안 거의 뭐 하이메아케스 주니어 없는 거 말고는 풀 라인업이고 테리 로저도 데려왔는데 거의 뭐 라우리는 전력 외였으니까 그랬는데도 마이애미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은 보이고, 피닉스는 백투백일 때 어땠냐. 올 시즌 백투백 7번 해가지고 5승 2패, 득점 115, 야투 성공률 뭐 3점씩 이렇고 상대팀한테는 112점가량 실점하고 수비력도 나쁘지 않았다. 피닉스가 백투백일 때는 뭐 대단히 막 하락하고 그런 건 없어요. 뭐 듀란트 같이 나이 많은 친구들이라든지 부상 달고 있는 브래들리 빌 이런 애들 많이 있는데도 피닉스가 그래도 백투백은 어지간히 버티긴 버텼었다, 올 시즌에는. 근데 오늘 피닉스가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쿼터에 10분부터 그 경기 종료 2분까지 92점인가 해서 득점이 안 올랐어요. 한마디로 8분 동안 2점밖에 못 넣었다. 제가 여러 차례 피닉스는 4쿼터 마진이 리그 꼴찌 수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점들이 여실히 드러난 지난 2경기였었다. 인디애나전과 올랜도전. 4쿼터 그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 원래 피닉스가 오늘도 데빈 부커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40점 이상 득점하면서. 부커도 상당히 잘하고 있었는데 또 한 10점 차 가까이 리드하고 있었는데 그런 리드를 3쿼터 때 다 뺏겼고 4쿼터 때는 역전까지 당했다. 이 경기를 피닉스가 15점 차로 패배를 했으니까 올랜도의 이런 에너지 레벨에 많이 밀렸던 경기였었고, 반대로 마이애미는 올랜도만큼의 이런 에너지 레벨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히로, 리차드슨, 버틀러, 하이스미스, 아데바요, 여기 뭐 끼키라,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정도는 조금 보이지만은 버틀러도 그렇고 아데바요도 그렇고 운동량이나 뭐 에너지 레벨로 상대를 압도하고 막 그런 그림은 아니잖아요. 사실 리머텍도 조금 그렇게 대단한 팀도 아니고, 상성상으로 마이애미 지금 상태도 삐리한 상태고 피닉스의 약점을 공략할 만한 그런 자원들을 갖추지 못한 팀이다. 올랜도는 아까 말했지만 프란츠 바거나나 벤케로 둘 다 208에다가 오늘 좋은 활약했던 웬카주도 단단한 체구에다가 뭐 인디애나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시아캄, 제일런 스미스, 네이스미스,
오비 토핀 이런 친구들 다 그냥 피닉스 리머텍 엄청나게 해댔단 말이야. 근데 마이애미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거지. 리머텍보다는 3점의 강점이 있는 팀인데 그런 거로 하면은 피닉스가 상대하기 편한 셈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 한번 피닉스의 프렌 쪽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표도 지표고 좀 오늘은 기조가 약간 이런 팀의 색채라든지 상성관계, 전력의 어떤 그런 본인들의 강점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마이애미가 홈이기는 한데 피닉스 상대로 이렇게 우위를 점할 뻔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내일 마이애미가 피닉스 상대로 이렇게 피닉스의 요즘에 드러나는 약점들 공략 잘하고 3점 터지고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마이애미는 물론 내일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최근의 흐름상 그러지 못했다. 6연패이거든 6연패. 그래가지고 저는 피닉스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마이애미가 요즘에 수비도 안 좋다는 것도 그렇고 피닉스는 그래도 어쨌든 게임을 이기려면은 오바 게임을 해야 되는 팀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또 마이애미가 득점이 너무 조절하면 안 날 수도 있는데 마이애미도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피닉스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브루클린 대 유타. 참 이것도 어려운 게 뭐냐. 브루클린이 최근 8경기 제가 여러 차례 브루클린이 스위칭 디펜스로의 변모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수비력이 아주 좋아졌다. 보시다시피 최근 8경기 동안 상당히 좋은 수비팀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공격력은 매우 감퇴를 했다. 이게 스위칭 디펜스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전보단 수비에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많아지고 외곽에서의 3라든지 정돈된 세트 오펜스라든지 뭐 속공 찬스 이런 것들이 다 공격하기에 좋은 찬스가 많이 안 나. 스위칭 디펜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그 선수들이 다 여기저기 많이 섞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볼을 탈취를 하더라도 좋은 공격 찬스가 안 난다. 그래서 속공에도 좀 별로고 브루클린이 최근 동안 이렇게 공수 양면에서 좀 짠물 농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일은 브루클린이 지금 그 도리안 피니스미스가 아웃이고 벤 시몬스가 돌아올 수도 있다. 벤 시몬스가 얘가 뭐 등부상인가 그것 때문에 고질적인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왔는데 그래도 올 시즌 초반에 나왔을 때는 디니 대신에 이렇게 선발 자리 차지해가지고 잘했었거든. 물론 이제 돌아와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벤 시몬스가 온다는 거는 일단 앞선 수비가 상당히 강화될 수가 있다. 브루클린의 지금 수비 기조에서 더 더해질 수도 있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상대가 유타잖아요. 브루클린이 요즘에 그렇게 좀 스위칭 디펜스로 변모한 건 알겠다. 근데 유타가 최근 10경기. 유타는 제가 이거 좀 흐름을 요즘에 좀 못하고 있거든 유타가. 3연패하다가 지금 약팀들 찰럿이랑 워싱턴만 나왔고 2연승 중이긴 한데 오클라호마, 휴스턴, 뉴올리언스 이런 팀들 만나갖고 좀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원인 중에 하나는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따였다는 거거든. 근데 브루클린이 올 시즌 전체적으로 오펜시브 리바운드 상위 한 탑 5, 탑 4에는 드는 팀이에요. 그래서 유타가 내일도 브루클린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따이면서 그렇게 좀 고전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브루클린이 스위칭 디펜스로 변모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오펜시브 리바운드 시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상당히 많이 따던 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개수가 거의 한 2개, 평균 2개가량 줄었어요. 그전에는 한 12개가량 땄다고 치면 지금 9.6개로 10위.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 상으로 유타를 압도할 만한 이런 역량은 가지지 못한 것 같다. 아무래도 유타에는 마카넨 콜린스, 뭐 워커 캐슬러, 올리닉 이런 친구들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고. 자, 유타는요 최근 10경기 동안 그렇게 뉴올, 휴스턴, 오클란테 3연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7승 3패로 우수한 성적이고 그 기간 동안 득점력은 전체 1위, 야투 성공률 3등, 그리고 3점도 전체 7등으로 좋고 한마디로 공격력은 살아있다. 반대로 수비는 121점가량을 허용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요즘에 수비적으로 가는 브루클린을 우선시해야 될지 닭공농구를 하는 유타를 우선시해야 될지 이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 저는 이런 그림이라면은 유타는 공격력도 공격력인데 얘네는 그냥 무지막지한 야투 시도를 좀 우선시하는 팀이거든요. 한마디로 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격하는 팀이라는 소리야. 그냥 야투 시도가 무지막지하게 많고 왜냐면 최근에 93회, 97회, 뭐 92회, 105회 막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공격 농구 하거든 유타는. 그런 그림이라는 브루클린도 어쨌든 게임을 이기려면 맞받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한번 유타의 프렌 쪽으로 내다보려고 하고 있고 233.5면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벤 시몬스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일단 저는 유타 쪽의 그림으로 그리고 유타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언더오버도 유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 이제 휴스턴 대 레이커스인데요. 이것도 그전 경기랑 약간 비슷한 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휴스턴 내 백투백이거든요. 휴스턴 백투백일 때 3승 8패 그리고 위에부터 본인의 득점 같은 경우는 썩 좋지 않은 수준. 반대로 실점은 꽤나 많이 하는 수준. 120점가량을 내줬습니다. 백투백 경기마다. 요즘에 레이커스가 상당한 화력팀입니다.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연장전도 많이 있었긴 한데 어쨌든 레이커스는 연장을 제외하더라도 전부 다 오버였어요. 최근 4경기 동안은. 최근 4경기에 레이커스가 득점이 평균 134점으로 1위, 야투율 3점슛 전부 다 최상위권이다. 최상위권. 최근 4경기 동안은 레이커스만한 공격팀이 없었다. 반대로 수비는 어땠냐? 수비는 굉장히 하위권인 편이에요. 실점을 128점가량 내주고 28등 수준으로 많이 실점을 했다. 이건 뭐 연장도 껴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4경기는 레이커스가 그야말로 오바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휴스턴은 좀 애매하거든요. 휴스턴은 직전 브루클린이랑 210점 게임하고 또 그 전에 샬럿한테는 242점 게임하고 포틀랜드랑도 268점 게임을 했는데 보스턴한테는 또 223점 게임을 했어.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 11경기 동안의 휴스턴이 평균 야투 시도가 94.1으로 전체 1위예요. 한마디로 이런 공격 템포 자체는 빠르다. 휴스턴이. 그리고 11경기가 너무 많으니까 5경기로 줄여봤더니 최근 5경기만 봐도 휴스턴이 97.6회 야투 시도가 전체 1위입니다. 1위. 반대로 레이커스는 원래는 리그에서 가장 야투 시도를 적게 하는 피닉스랑 레이커스가 아마 투탑일 거거든요. 그런 팀이었는데 최근 이렇게 오바 게임을 하는 4경기 동안에는 전체에서 8번째로 많은 야투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거 225.5면 오바를 볼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렇게 레이커스가 공격 농구를 하면서 클리퍼스 같은 초 컨텐더급한테 팀 진 거 빼면은 나름대로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한번 레이커스가 1.5만원이면은 레이커스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레이커스도 또 그 골든 스테이트와의 경기도 그렇고 막 이렇게 원샷 플레이 좀 한 점 차, 그러니까 좀 뭐랄까 원 포지션 게임 이런 것도 타이트한 경기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좀 걱정된다는 분들은 그냥 레이커스의 일반승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레이커스 마헨이나 일반승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 저는 이 경기는 레이커스의 승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은 또 이렇게 레이커스가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잘 따져봐야겠죠.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워싱턴. 자, 여기부터는 이제 슬슬 경기들이 꼬라지가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까지는 분석들이 수월했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자, 샌안토니오는 제가 맨날 트레 존스가 저기 뭐야 주전으로 올라선 이후에 경기력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썼었고, 그래서 최근 막 열 몇 경기 동안은 뭐 공수 양면에서 샌안토니오가 꽤나 좀 중위권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단적으로 최근 5경기 동안 샌안토니오가 공격은 상위권에 속해요. 3점은 좀 안 터졌지만은 평균 득점 120점 가량 하고 야투율도 50% 가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좋은 공격팀인데, 반대로 상대팀한테도 실점을 많이 했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샌안토니오는 상대팀들이 미네소타, 포틀랜드, 오클라호마, 필라델피아, 워싱턴, 오클라호마랑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이런 서부의 최상위권 팀들, 그리고 동부의 한 1, 2등 하는 이런 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찢겼어요. 좀 찢겼는데 그전엔 뭐 샬럿, 애틀랜타, 시카고, 샬럿 막 이렇게 만나면서 실점을 좀 적게 하는 경기들도 덜어 있었지만은 어쨌든 최근 5경기는 수비력이 조금 그렇긴 하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렇게 막 훌륭한 공격 페이지를 가진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일단 보이고. 자, 워싱턴도 최근 10경기 동안 2승 8패.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봐도 최근 14경기 동안 2승 12패거든요. 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 워싱턴이 원래는 그래도 공격은 조금 하고 수비는 그냥 안 하고 이런 팀이었는데 워싱턴이 그런 모습들이 조금 희미해졌습니다. 공격도 잘 못하고 수비도 그냥 내줄 만큼 내주고 이래가지고 언더오버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승패는 샌안토니오 쪽을 보려고 합니다. 샌안토니오가 요즘에는 웬만하면 심지어 백투백에도 조금 기용을 하고 있고 출전 시간도 조금 더 늘려나가는 모습들도 있고, 뭐 트레 존스의 활약이라든지 데빈 바셀은 꾸준히 잘하고 제레미 소에는 뭐 직전 경기는 거의 뭐 커리어 하이를 갱신할 뻔했었죠. 그렇게 폼 자체는 저는 샌안토니오가 좋다고 봐요. 근데 워싱턴도 요상하리만치 좀 힘을 못 쓸 것 같더니 디트로이트 상대로 승리도 하고 역전승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 경기는 별로 저는 신뢰는 없는데, 그래도 그림 자체는 샌안토니오 쪽을 보도록 할게요. 샌안토니오 마헨에다가 언더 그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서부 꼴찌팀이고 샌안토니오가, 워싱턴은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동부에서 뒤에서 2등 팀인데 근데 승수 자체는 샌안토니오가 더 많아요. 10승으로. 그 워싱턴은 8승이고 8승.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샌안토니오 볼만 하겠다. 그런 계산만 했습니다. 다음 이제 오클라호마 대 미네소타는 저는 패스입니다. 패스. 이 경기는 너무 어렵고, 요즘에 오클라호마도 제가 어제 경기 다 봤는데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사이드가 개 털린다는 거는 고질병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저는 이거
영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그대로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오클라호마 디트 상대로 마인 하겠지 그냥 이랬는데 진짜 그야말로 디트한테 개쳐발렸어요. 1쿼터 때는 한 8, 9점가량 이렇게 리드했었는데 쿼터 막바지에 쫓기더니 2쿼터 때는 역전까지 당하고 이때 또 작탐도 존나 안 불러 감독이. 와,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탐 타이밍도 이상하고 동점 될 때까지 작탐 안 부르고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작탐 부르고서는 또 7점 차로 벌어지고 그러더니 막 10점 차로 넘게 벌어지고 3쿼터 마지막쯤에는 거의 뭐 20점 차까지 갔어요. 그런 거 보고서는 오클라호마 인사이드 털리는 거 보니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내일은 근데 또 미네소타잖아요. 미네소타에는 타운스랑 고베어가 있죠. 제이든 맥다니엘스도 206의 장신인데다가 뭐 나즈 리드 한창 잘하고 있는 나즈 리드, 그냥 상상상으로는 미네소타가 나쁠 건 없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얘네들이 벌써 3번을 맞대결을 했는데 3번 맞대결 중에 직전 경기는 미네소타가 턴오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양팀 다 미네소타도 본인들 담긴 수비력, 오클라호마를 야출 40% 미만으로 묶었었고 또 오클라호마도 미네소타 41.3%로 묶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앤트맨이나 타운스 같은 애들이 턴오버를 너무 많이 저질러갖고 미네소타가 못했었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양팀 다 최근 5경기에 특히 미네소타가 4쿼터 때 공격이 너무 안 돼요. 수비도 그렇고 최근 5경기 오클라호마는 4쿼터 때 마진이 그래도 플러스 22.5로 3등이에요. 말 그대로 좀 클러치나 그럴 때 잘했었다. 좀 이기는 게임을 이렇게 굳히는 데는 잘했었다는 건데 뭐 직전 경기를 떠나서. 반면에 미네소타는 최근 5경기 동안 4쿼터 때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44.4예요. 4쿼터 때 공격이 더럽게 안 되고 수비도 오히려 안 되는 편이다. 리그 29위 수준이다. 최근 5경기 동안 미네소타의 4쿼터는. 이런 것도 고려하면은 저는 암 걸리는 경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답인 것 같다. 오클라호마도 백투백이기도 하고 뭐 백투백 때 잘했다는 거 이런 것들 보이긴 하는데 그냥 저는 패스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네요. 이 경기는 그리고 그냥 패스하고 멀리서 지켜보면은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될 거야. 느바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과연 두 팀 다 안 좋은 흐름을 끊을지 아니면 둘 다 엉망진창 경기력으로 어느 한쪽이 그냥 승리 가져가는 모습이 될지 잘 한번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멤피스 대 세크라멘토, 이 경기도 어렵습니다. 일단은 멤피스, 제가 오늘도 진짜 자랑스러운 게 인디애나 상대로 멤피스가 여러가지 상성상으로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 인디애나 상대로 잘할 것 같은데 프레네 언더 할 것 같은데 했더니 실제로 프레네 언더를 했었죠. 솔직히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딱 그거 비슷하게 봤던 게 올랜도 대 피닉인데 인디애나 대 멤피스는 제가 배팅을 했고 올랜도 대 피닉스는 말만 하고 패스했거든요. 근데 둘 다 맞췄어. 난 자랑스러워. 나의 이런 NBA 보는 시각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좀 상성 같은 거 따지면은 결국 그런 결과로 가겠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와서 참 자랑스러운데, 어쨌든 멤피스가 어제 좋은 경기를 했다고 한들, 괜찮은 경기를 했다고 한들 백투백입니다. 백투백 1승 6패로 백투백일 때는 안 좋았었고 백투백일 때마다 본인들의 득점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상대팀한테는 적당히 실점을 했었고, 멤피스는요 최근 8경기 동안 공수 양면에서 확연하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멤피스 최근 8경기 득점 거의 뭐 뒤에서 한 3등 수준에다가 공격력은 수비력은 상위권 수준. 제가 뭐 요즘에 멤피스가 다리오 콘차, 루크 캐너드, 빈스 윌리엄스 이런 친구들 통해서 잘하고 있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도 보니까 얘네들도 그렇고 다른 애들 다 잘해줬어요. 멤피스는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결장하고 있지만은 꽤나 경쟁력이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반대로 세크는 어땠냐? 세크는 최근 6경기 동안 3연승 중이긴 하나 그 전에 4연패였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6경기 3승 3패인데 그 기간 동안 세크라멘토는 공격력은 좋아요. 공격력은 좋다 이거야. 4등 3등 4등 수준으로 야툴도 괜찮고 3점은 40%고 126점 정도 득점하고 있으니까 상대팀한테는 120점가량 실점하고 뭐 야투율, 허용률, 3점 허용률 다 안 좋은 편이에요. 한마디로 세크라멘토는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는 안 된다. 멤피스는 공격은 못하는데 수비는 나름 된다. 이거거든. 좀 요즘에 그러니까 보이는 강점상으로 맞물린다는 거죠. 멤피스는 공격은 못하고 수비는 잘한다는데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공격은 잘하고 수비는 못해. 이러면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운데, 요즘에 세크라멘토가 상대한 팀들이 댈러스, 골스, 애틀랜타, 인디애나, 피닉스, 미러키 최근 6경기 전부 다 사실은 수비보다는 공격을 좀 하는 팀들이지 수비를 잘하는 팀들 아니었거든.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만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세크라멘토는 일단은 3점이 요즘에 좀 터지고 있다는 건 좋아요. 멤피스는 뭐 3점 외곽슛 수비보다는 인사이드가 탄탄한 팀이잖아. 그래서 어제 인디애나도 힘을 많이 못 썼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크라멘토는 인사이드보다는 좀 외곽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사보니스는 나름대로 받아먹기라든지 풋백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는 친구잖아. 그래서 저는 양 팀이 붙으면은 멤피스도 나름대로 세크라멘토의 약점인 공격을 수비를 공략할 만한 생각이 있었고,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멤피스의 인사이드가 탄탄하긴 하나 사보니스는 그런 거 공략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오바 쪽으로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오바 쪽으로. 이게 멤피가 7.5프렌인데 많이 까다롭거든요. 멤피스의 공격력은 진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요즘 그 전에 3연승도 했었고 직전 인디애나와 경기에서도 본인들의 요즘에 상승세의 뚜렷한 원인, 뚜렷한 이런 그 부가적인 조건들, 좀 강력한 수비력에다가 3점도 꽤나 터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보여줬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난 멤피스에 프렌 가고 싶거든. 근데 이 경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멤피스 프렌의 오바를 봅니다만은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믿음이 많이 있는 경기는 아니다. 멤피스가 백투백이라는 변수도 있고 좀 어렵네요. 이 경기는요. 다음에 댈러스 대 올랜도, 이 경기도 패스입니다. 패스. 제가 뒷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패스 경기를 2경기나 했는데 왜 패스냐. 일단은 올랜도도 백투백이고요. 올랜도가 직전 경기 피닉스 상대로는 진짜 잘했어. 10점 차 넘게 끌려가던 경기를 오히려 15점 차로 마인을 해버렸잖아요. 4쿼터 때 상대를 무려 피닉스, 부커, 듀란트, 브래들리 빌, 그리고 막 180 클럽의 그레이슨 알렌, 이런 애들이 있는 팀을 8분 동안 무득점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8분 동안 4쿼터에 클러치 상황에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랜도가 수비력만큼은 우리가 알던 시절로 돌아왔나? 막 비타제, 요즘 보니까 제가 맨날 말했던 올랜도가 한창 못할 때 휴스탄, 오케케, 비타제 이런 애들을 썼단 말이죠. 비타제는 여기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 그런 애들이 최근에는요 출전 시간이 그냥 가비지 멤버급이야. 가비지 멤버. 오늘도 1분밖에 출전 안 했어. 한마디로 전력 외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대신해서 좀 선발로 나오는 프란츠 바그너, 복귀한 프란츠 바그너, 웬데 카터 주니어, 마케 펄츠 다 피닉스의 인사이드 때려 부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거든. 반대로 댈러스도 인사이드 수비력이 물론 라이블리가 있기는 하나 좋은 팀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올랜도가 내일도 댈러스의 인사이드 공략은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댈러스도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상대팀한테 이렇게 많은 실점 해주고 있고, 여기도 비슷하게 올랜도는 최근 5경기 동안 공격은 잘 안되지만은 수비는 훌륭하다. 수비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특히 올랜도는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요 엄청나게 제한하는 팀이에요. 오늘도 올랜도가 피닉스를 슛을 73번밖에 못 던지게 묶었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치거든요. 일단 올랜도는 상대팀의 공격 기회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셈인데, 뭐 댈러스는 돈치치도 있고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뭐 라페스라든지 외곽에서 좋은 3점슛 던질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용이한 플레이메이커는 있는 셈이어가지고, 저는 올랜도가 본인들의 그런 강점을 보여주기에는 약간 어려울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여러 면에서 참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올랜도의 좀 요즘 모습들을 봤을 때는 프렌이라든지 언더 쪽으로 봐볼까 했는데, 기준점도 너무 낮고 올랜도가 백투백인데 5.5밖에 못 받았다, 이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이제 덴버 대 미러키. 동부와 서부의 강자들이 벌이는 또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인데, 자, 덴버 최근 5경기 동안 덴버가 공격은 안 되고 수비는 잘 되고, 한마디로 언더팀의 색깔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반대로 미러키는 최근 8경기 동안 공격은 상당히 잘 되고 수비는 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양팀 다 공수 양면에서 되게 헷갈리죠. 덴버는 언더팀, 미러키는 오바팀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미러키는요 최근 5경기 동안 디트로이트 2번, 클리블랜드 2번, 뉴올을 상대했거든. 근데 이게 뉴올리언스는 상당히 헤매던 축에 속했고, 클리블랜드랑은 2번 다 좀 언더게임을 많이 했었고, 디트로이트는 그냥 때려 부셨어요. 이랬었는데, 미러키는 딱 이렇게 나오기에 적합한 그런 팀들이 아니었나, 상대팀들이. 자, 최근 8경기로 보면 뭐 클리블랜드도 만나고 세크라멘토 골스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바팀들을 많이 만난 게 눈에 띄어요. 클리블랜드만 3번을 만났지만은 이 중에 정상적으로 양팀이 격돌한 거는 거의 뭐 2번밖에 없었거든요. 한 경기는 쿤보가 없었으니까. 그 경기도 빼고 나면은 사실상 미러키는 최근에 딱 1번밖에 언더가 안 난 셈이거든. 저저번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100점밖에 못 냈던 경기, 그 경기만 언더 나섰고 나머지 경기는 거의 다 오바 게임이거나 쿤보가 없었던 경기니까 좀 무의미한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네, 일단 저는 요즘에 미러키가 릴라도 그렇고 비즐리도 그렇고 상당히 안 터진다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하고 싶고, 반대로 쿤보랑 로페즈가 버티는 인사이드 수비력은 좀 뭐 리바 단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강화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반대로 덴버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요즘에 언더세가 눈에 띄고, 이게 덴버 경기여가지고 양팀 다 좀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한 막 둘 다 약 120점 가까이 내면서 좀 서로 막 타이트하게 주고받는 게임, 그러다가
홈덴버의 위력으로, 왜냐면 미러키는 좀 릴라드도 지금 왔다 갔다리 많이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덴버는 뭐 야니스 제어가 꽤나 되는 팀이기 때문에 구성상으로, 그래서 덴버의 4.5 마이너의 언더를 볼까 했는데, 근데 이런 초 컨텐더급 팀들과의 경기에서 4.5면 저는 이거 그 파작 같은 걸로 벌어지는 거 아니면 되게 타이트할 것 같거든요. 덴버가 아니면 일찌감치 이기는 그림이 아니라면은 좀 이 경기도 어려운데, 저는 그림 자체는 덴버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볼 텐데, 사실 언더도 많이 무섭죠. 그러니까 미러키 경기를 언더 보는 게 좀 빡세고, 물론 미러키도 얘네들이 막힐 때는 언더 게임이 덜어 나지만은 240.5여도 사실은 언더 보기도 조금 무섭긴 하다. 덴버도 언제 몰아칠지 모르는 팀이기도 하고, 일단 요즘에 덴버가 공격이 상당히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저는 언더 쪽으로 보고, 그리고 덴버의 마헨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대 필라델피아 해볼 텐데, 보시다시피 지금 내일 필라델피아는 퀘셔너블이 엄청 많아요. 퀘셔너블이 맥시, 해리스, 엠비드 다 퀘셔너블인데, 얘네들 전부 다 제가 알기로 직전 경기 안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내일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이 선수들이 결장하고 출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도 한번 보스턴전이었나? 그때도 엠비드도 없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또 한 명의 또 주축 선수가 없었거든요. 3점슛 엄청나게 터져가면서 잘 버텼었어요. 지난번 덴버전도 사실 3쿼터였나? 그때까지는 엄청 잘 비볐었고, 거의 뭐 한 시속 게임 할 정도로 비볐었는데, 결국 경기도 6점 차밖에 게임이 차이가 안 났었죠. 나름대로 필라델피아는 본인들의 장기인 윙 자원들, 호빙턴 같은 애들 안 뛰는데도 그날도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가 엄청 잘했었고, 이가 없으면 잇몸이 꽤나 되는 팀이기는 해요.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내일 이렇게 이런 퀘셔너블 선수들이 얼마나 뜰지 봐야 된다. 그리고 포틀랜드, 오늘 포틀랜드가 얘네가 주전들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경기 브록던, 사이머스, 그랜트, 자바리, 워커 4명이 퀘셔너블이었다. 선발,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선발들 중에 오늘 경기에서 넷 다 출전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시카고한테 마헨 당하고 언더 당하고, 제가 이 경기는 이런 포틀랜드의 선발 명단이 좀 애매할 것 같아갖고 불투명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시카고 마인에 언더 본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됐더라고. 근데 내일은 이제 백투백이잖아요. 올 시즌 백투백일 때 포틀랜드가 5승 3패. 뭐 야투 관리 괜찮게 되고 3점 슛이 오히려 잘 터지고, 백투백일 때 상대팀한테 이런 2점 슛은 많이 허용했지만은 3점만큼은 덜 허용을 했다. 이런 것도 보이고, 포틀랜드가 백투백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내일 브록던이나 사이먼스, 그랜트 이런 친구들이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일 이 경기도 저는 지금 딱히 퀘셔너블이 안 적혀 있지만은 포틀랜드 측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빼주거나 넣어주거나 이게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도 어렵긴 해요. 그래가지고 좀 라인업 예측이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데, 엠비드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포틀랜드의 인사이드를 공략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태라면 필라델피아의 8.5만은 좀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225.5도 요즘에 포틀랜드가 브록던이나 사이먼스, 그랜트를 위시로 공격력이 좀 좋아졌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225.5면 오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라 마인에다가 오바 쪽으로 일단 보고는 있는데, 이 경기 역시 양팀의 출전 결장 여부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라크랑 요르단은 우리나라 조였고, 이라크는 일본 내 조였는데 이라크는 뭐 3승으로 뚫었습니다. 사실 이라크가 아시안컵에서 이런 적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일본도 껴있고 뭐 이런 조에서 베트남의 저항이 거세긴 했지만은 이 이라크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반대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겼었잖아요. 특히 이제 바레인한테 마지막에 패배를 하면서 조 3위로 쳐졌는데, 양팀 내 이제 맞대결 같은 거 봤습니다. 전혀 맞대결 같은 걸 좀 주목을 했는데, 요르단이 이라크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겠더라. 뭐 보면 이렇게 뭐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무승부, 그전에도 무승부, 이라크의 신승, 무승부, 뭐 요르단이 한번 잡고 이런 건 있는데, 최근 맞대결들에서는 거의 다 이라크가 1점차 신승이라든지, 양팀 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대승을 거두겠다, 이런 거는 그림을 좀 그리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 보고 느낀 점은 뻔해요. 적당하게 그냥 배팅금 조절 잘 해야겠구나. 햄무나 무승부 같은 거 보기에 적합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햄무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다음 이제 카타르 대 팔레스타인도 있거든요. 카타르는 아까 봤다시피 여기 위쪽 3승으로 조 1위 진출을 했었고, 여기 조는 보시다시피 약한 조였습니다. 되게. 반대로 이제 카타르의 오늘 상대 팔레스타인 한번 볼게요. 팔레스타인도 이란, UAE, 팔레스타인, 홍콩, 말 그대로 이란이랑 아랍에미리트의 진출이 유력한 조였는데, 팔레스타인이 그래도 아랍에미리트에 좀 발목을 잡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골드시 하나 차이로 아랍에미리트가 2위, 팔레스타인이 3위로 갔는데, 상대 전적상으로 절대적인 우위가 일단 눈에 띕니다. 카타르랑 팔레스타인이 역대 맞붙었던 결과물들에서는 이렇게 2001년 이후로 카타르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 끼케야 이제 무승부 정도인데 엄청 오래됐습니다. 전적이 보시면 2003년, 2012년 이렇게 됐었고, 카타르는 그 이후에 여러 이렇게 좀 귀화 선수들도 받아가면서 카타르의 이번
소집 명단 같은 건데 보다시피 A매치 경기 수를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 보시면 캡스 이게 A매치 출전 수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카타르가 이제 월드컵도 준비했었고 카타르 월드컵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나왔던 선수들이 나오는구나. 한마디로 경험 많고 보다시피 막 26살밖에 안 먹었는데 70경기 뛰고 이래. 막 이래. 제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월드컵 데뷔해가지고 각 조별 주전들은 어떻게 되며 뭐 어떤 점들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카타르에 뭐 주목할 만한 선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카타르 이 당시의 주전들 제가 뭐 아까 부활 랭쿠키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월드컵 때 주전이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이어진다. 그리고 또 카타르가 개최국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렇고 보시다시피 뭐 중원에 175경기 뛴 선수 뭐 알하이도스, 압둘라이즈 하템 막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오랜 기간 카타르를 지탱했던 선수들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카타르는 전력상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다. 뭐 알모에즈 알리 이런 친구들은 수단에서 귀화한 선수기도 하고 그 수단 태생인데 카타르 대표팀으로 뛰고 오랫동안 뛴 아크람 아피프라든지 이 친구는 27살밖에 안 먹었는데 A매치 104경기나 뛰었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수비진 쪽에 특히 뭐 루카스 멘데스라든지 뭐 페드로 미겔이었나? 페드로 미겔 이런 친구들은 또 귀화한 선수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카타르는 본인들의 전력 상승을 위해서 뭐 귀화라든지 뭐 이런 혈통 같은 거 마다하지 않고 다 이렇게 들여온 편이고 중동에서는 꽤나 저력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상대 전적도 그렇고 카타르의 전력상 우세도 그렇고 카타르의 승리 쪽을 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카타르의 마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네갈 대 코트디부아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양 팀이 어떤 식으로 조별리그를 해체받나 이런 것들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최국이에요 코트디부아르가. 근데 코트디부아르가 두 경기를 이렇게 패배하면서 좀 힘들게 갔었고 겨우겨우 이제 마지막 경기 때 조꼴찌 기니비사우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해가지고 진짜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코트디부아르가. 근데 우리가 이제 코트디부아르 옛날 뭐 야이야 투레라든지 한창 뭐 에브에 또 뭐 대단한 선수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절이랑은 거리가 있기는 하다. 그만큼 코트디부아르가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알만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프랑크 캐시에 AC 밀란 바르셀로나 이런 데 뛰던 캐시에가 사우디 리그로 이적은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번 대회 거의 뭐 핵심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고 장 미셸 세리 이런 친구들도 옛날에 이제 니스에서 뛸 때 나름대로 잘 나가고 그랬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가 전력상으로 에코 포파나도 그렇고 좋은 선수들은 많이 있다. 좋은 선수들은 많이 있는데 이거를 빚어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니콜라스 페페, 쿠아마 이런 식으로 세바스티안 알레 다 나름대로 이름은 있어. 이름은 있는데 이거를 빚어내지를 못한다. 분명 이름값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세네갈한테 그렇게 막 대단히 밀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코트디부아르가 이번 대회에서 내놓은 조별리그 성적은 1승 2패였었고 코트디부아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도 않다. 코트디부아르의 최근 A매치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아프리카 대륙의 이런 왕좌를 겨루만한 팀들한테는 대부분 이렇게 좀 처졌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번 대회에서 나이지리아한테도 패배를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코트디부아르는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보였었고 반대로 이제 세네갈은 어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조별리그에서 유일한 3승이에요. 3승. 뭐 에드와르 망디, 플리발이라든지 좋은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발로투레, 압두 디알로 다 그냥 이제 나름대로 유럽에서 이름 있었던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다. 뭐 이스마일 게예라든지 뭐 쿠야테도 다들 많이 아실 거고. 그러니까 코트디부아르에 비해서는 이렇게 나이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뭐 세네갈 보니까 뭐 중원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전방에 니콜라스 잭슨, 첼시의 잭슨이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사디오 마네 괜찮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세네갈은 아까 코트디부아르랑은 조금 다르게 일단 카메룬 제압한 거 얘기할만 하고 또 카메룬 한 번 더 제압했었고 알제리한테 패배하긴 했었지만은 알제리랑 또 이렇게 뭐 무승부 끝에 페널티킥에서 승리한 것도 있었고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이렇게 승리한 적도 있었고요. 작년 초에 물론 뭐 월드컵에서는 16강 가긴 했어. 대단했었죠. 근데 잉글랜드한테 무난히 제압 당했지만은 뭐 개최국 카타르라든지 에콰도르 상대로 승리 좀 수월한 조에서 2등 싸움을 잘 해냈다. 그 정도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세네갈의 우세를 점치는 가운데 저는 이게 막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어요. 세네갈과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 경기 전에 들여볼 만한 사실 여러 가지 딱 봤을 때는 코트디부아르가 지난 이제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그 전에 19경기 동안 2패밖에 없었대요. 1승 9무 8패였었대. 19경기 동안. 근데 이번 대회 시작하면서 벌써 1승 2패였었죠. 그만큼 폼이 안 좋다는 소리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코트디부아르가 뭐 옛날에 한창 잘 나갈 때 뭐 콜로 투레, 야야 투레 다 있고 할 때 에브에 뭐 하여튼 뭐 잘 나간 선수들 많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이런 강팀이었다는 소리인데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지난 19경기 동안 2패밖에 없었는데 최근 3경기 동안 2패다. 한마디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고요. 세네갈이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지난 21경기 동안 클린시트 무실점 승리가 15번이었다. 그럼 남은 6경기에서 몇 실점 했냐? 7실점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수비력이 또라이급이라는 소리죠. 2017년 이후로 셧아웃 승리, 말 그대로 상대팀을 무득점으로 묶고 승리한 게 15번이나 되는데 아프리카 대륙팀들 가운데 1위고 뭐 2등하는 팀도 12번밖에 없었다. 뭐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세네갈은 막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치르고 있고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사디오 마네는 뭐 누가 뭐래도 세네갈의 에이스인데 지난 대회 포함해서 이번 최근 2번의 대회 동안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였다. 4개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 2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 대회까지 해가지고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 모로코의 소피안 부팔이 21번, 모하메드 살라,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가 21번이고 그 다음이 사디오 마네였다고 하네요. 19개로. 한마디로 에이스다운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게 그 코트디부아르가 홈팀이다 보니까 개최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긴 할 거예요. 근데 마행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세네갈 일반승 배당이 2.06배까지 떨어졌네. 원래 2.1 몇 배였거든. 근데 2.06배까지 떨어진 거는 한마디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소리기도 하고 뭐 요즘에 폼이라든지 그리고 구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은 세네갈은 지난 월드컵 16강 진출 팀이잖아. 반대로 코트디부아르는 월드컵조차 못 갔던 팀이었었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요 저는 세네갈 쪽 보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세네갈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S 로마는 지금 이제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무링요 감독에서 다니엘레 데로시, 로마의 레전드로 바뀌었는데 데로시가 직전 경기 한 경기를 지휘를 했어요. 헬라스 베로나와의 세리아 리그 경기 홈 경기를 지휘를 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4백으로의 변화라든지 원래는 이제 무링요 감독 시절에 3백을 많이 썼었어. 이날은 근데 또 안루카 만시니가 결장해가지고 이렇게 4백을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왼쪽에 스피나쫄라 오른쪽에 카스도르프 둘 다 이제 무링요 체제에서는 양 사이드백으로서 선발 기회를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둘 다 전반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는 본인들이 가진 자원들에 비해서 조금 수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스피나쫄라 같은 애들 이렇게 활용해도 좋은데 왜 이렇게 좀 수비적인 경기를 하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펠레그리니까지 이렇게 3미드를 쓰면서 더 공격적인 행보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고 글쎄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지안루카 만시니도 돌아오고 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드는데 데로시가 로마로 돌아오고 나서 조금 이런 변화들을 얘기를 해봤었고요. 살레르니타나 최근 행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처맞고 있습니다. 코파에서는 6대1로 처맞고 최근 경기들이 이렇게 햄무로 많이 지는 게 눈에 띄는데 베로나 상대로 이렇게 잡은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살레르니타나 얘기할 때는 시즌 초반에 이렇게 못했었다. 시즌 초반에 무승행진하고 있다가 이제 제노아전부터 필리포 인자기를 감독으로 앉히고 나름대로 괜찮아졌다. 근데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많은 승점 쌓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별로 좋지 못해요. 한마디로 그런 상태인데 오늘 로마를 만나기도 하고 그 블라이오 디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살레르니타나가 가진 뭐 자산이자 공격 천병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 살레르니타나가 일단 블라이오 디아도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 올 시즌 그 수비의 미들맨이던 로렌조 피롤라도 지금 결장 요반 카브랄은 차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로마보다도 저는 주전 베스트 11 보면은 살레르니타나 쪽에 결장이 더 많은 것 같다. 전력 손실도 큰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로마 쪽이 원정이긴 하나 대단히 막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살레르니타나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거든요. 나폴리에 올 시즌 그 라이트백 핵심 라이트백 중에 한 명이었던 마조키를 또 판매를 했었고 블라이오 디아도 판매설이 돌고 있고 언해피가 뜨고 있죠. 언해피가 말 그대로 나 내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살레르니타나를 딱히 좋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베로시 부임 이후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 모습까지 아니었지만은 구성상으로는 로마가 밀릴 이유는 크게 없어 보여요.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좀 얌전하게 로마의 일반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